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우리 정부의 그 핵심 국정 과제들을 책임지고 정말 그 중심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지금 아주 그 핵심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공유하고 또 부처 간의 어떤 협업과 나아갈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그 모임을 갖게 돼서 기쁘고 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또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분들인데 그 24개 과제를 선정을 하고 이번에 또 규제 프리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떤 규제에 같이 묶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 우리나라 지역을 골고루 특성 있게 발전시키는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하는 차원에서 핵심 과제가 24개 플러스 하나가 더 늘어서 25개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을 해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뭐 방해도 많았지만 이렇게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한 과제를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경제, 사회 전반의 우리의 체질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과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전체 이 모습을 이 체질을 바꿔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4대 개혁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왔는데 공공개혁 분야에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루어내서 올해만도 1조 5천억 원, 30년간 185조 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참 생각해 보면 아예 그냥 손을 대기도 힘든, 그래서 그냥 이러다가 또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지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옆에다 이렇게 그냥 놨던 그런 일들인데 이번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떤 협조와 또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는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게 돼서 천만 다행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 희생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2년 동안 689개의 유사 중복 사업을 통 폐합해서 2,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냈습니다. 또 노동개혁도 청년 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이중구조가 이게 안 되고 또 공정한 뭐 그 해고라든지 뭐 취업 규칙을 이렇게 바꾼다든가 유연성을 좀 확보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알면서도 그냥 이것도 또 손 댈 수가 없는 문제같이 이렇게 옆으로 제쳐놨던 것인데 이것도 또 뛰어들어서 어떻게든지 해보자 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뭔가 물꼬를 트면서 어려움은 많지만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또 313개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맞춰서 2년간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고 또 이것이 민간 분야로도 사실은 모든 일은 공공 분야에서 시작을 해야 그 민간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 분야도 이제 이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덕분에 계속 확산이 돼서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70% 이상 또 은행의 90% 이상이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실제 이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 하는 그 연구 결과도 최근에 그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확대를 해 나간 결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아주 그냥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그 어려운
국민들도 희망을 찾게 되고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시간 선택제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도 현장에서 하나하나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선택제 같은 것도 그 선진국이 고용률이 70%다, 70%를 넘었다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지 그냥 70%를 선진국이라고 해서 넘긴 거는 아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은 반드시 서비스 산업이 발전을 했다. 그게 제조업보다는 일자리를 훨씬 많이 만드니까 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사회활동에.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70% 달성이라는 거는 정말 이룰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아직 그 70%는 멀었지만 계속 그게 향상돼 나가고 있고 또 이것을 잘 정착시킨다면 우리도 상당히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그 고용률을 그만큼 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꿈과 끼가 살아나는 이제 교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창조 경제를 지금 우리가 표방하고 또 이 창조성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산업, 융합산업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교실에서 오로지 왜 공부하냐 하면은 입시를 위해서 한다. 왜 사느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산다. 그 다음에는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학교를 들어가고 나면 그런 우리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그 창의성과 그런 어떤 그 역량 발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의 행복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미래의 우리 경제라든가 모든 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자기가 뭐를 해야 되고 자기 진로가 뭐고 내 꿈이 뭐고 내가 뭐를 이루고 싶다 이런 것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물꼬를 튼 것이 또 자유학기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정말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는 과제들입니다. 이 24개가. 또 현재 그 5천여 개 민간 기업이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고 있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NCS 기반 채용 제도도 이렇게 그 도입이 늘어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NCS 기반으로 해서 채용하는 문제도 처음에는 그게 되겠냐 하는 그 비관적인 그런 견해가 많았는데 이런 그 뭐랄까 직무 능력 개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것도 이제 그 어떤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 분야 개혁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금융 개혁도 이것도 또 사실은 그냥 손댈 수가 없는 이거는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봤자 성과를 낼 수 없다 이렇게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걸로 그 분위기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하니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들도 금융개혁하면 먼 내 일로 생각하고 내 생활하고는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하고 또 계좌 이동 서비스 뭐 비대면 실명 확인 같은 이런 그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핀테크 뭐 인터넷 전문은행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그 뭔가 그 금융개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들도 이렇게 자꾸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스스로 경쟁하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 도저히 그 생존해 나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자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는 동기가 부여되고 또 28조 원 규모의 기술 금융이 낮은 금리로 중소벤처 기업에 공급이 돼서 우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 추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뭐 세 가지 대한민국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창조 경제다. 도대체 창조 경제가 잡히지도 않는 이게 뭐냐 하고 이제 뭐든지 새로 뭐가 시작할 적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잘 알지 못하니까 또 그래서 창조 경제에 대해서도 뜬금없는 그런 얘기다 했는데 지금 이제 17개 전국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이 됐고 이걸 통해서 그 지역의 창업 혁신의 그 거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1,267억 원의 투자를 이미 유치를 했고 578개 창업 기업을 보육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에 그 스페인에서 그 뭐죠? 그 모바일 그 세계적인 그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길러낸 그런 아주 훌륭한 경쟁력 가진 그 벤처 기업들도 또 참가를 해서 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또 문화창조융합센터와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도 착착 진행이 돼서 융복합 콘텐츠 사업화와 문화벤처기업 육성에 물꼬를 텄습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육성 이것도 24개 과제 중에 하나고 또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이것도 이제 24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각 부처의 의견도 모으고 또 대통령인 제가 직접 그 에너지 신산업 육성 하나 꼽고 또 농수산업 미래성장 하나 꼽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그 대충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꼭 필요한 거라고 해갖고 24개를 꽂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달성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그 애착이 가는 일도 됐고 또 지난 그 작년에도 여기에 그 집중한 여러분들도 이것이 그냥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자식같이 이거는 반드시 꼭 성공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뭐랄까 아주 집착과 애착을 모두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이 없겠죠. 예, 그런 열정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지지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해갖고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그러니까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세계가 그 어떤 합의를 그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무 사항이 됐고 단순히 의무 사항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이제 앞으로 미래의 큰 신성장 동력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연히 저탄소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금은 이제 발전소를 앞으로는 발전소를 만들거나 차를 수출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는 환영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자 하면 이미 시장은 다른 데서 다 선점하고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신산업을 에너지 신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다행히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몇 군데서 우리가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이것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석유가 없다, 뭐 가스도 없고 뭐 그 부존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이거는 태양은 어느 나라에나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술로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으로서는 기회일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또 농수산업 같은 경우도 항상 FTA를 하거나 그럴 때 애로점이 우리 어업인들은 우리가 또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해갖고 항상 힘들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어업인들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맨날 피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기술을 도입하고 또 우리의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좋은 식품을 잘 활용을 하고 포장을 잘 한다면 이 주위에 큰 시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노력에 따라서 이것도 우리의 어떤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자신감을 지금과 같이 갖기 시작한 데에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지도하고 또 기술을 제공해주고 또 수출길을 열어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이것도 24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테이가 상당히 뜨는 그런 주택 형태가 돼서 어떤 주택을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젊은이들이 특히 이것은 하나의 사는 형태로 임대해서 이렇게 쾌적하게 사는 데에 더 관심을 갖는 정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뉴스테이, 이름도 멋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좋아야 돼요. 사실은 뜨려면. 근데 뉴스테이가 자꾸 이렇게 인기를 더 끄는 그런 말하자면 주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참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세 시대는 이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 이자율이 뭐 그렇게 올라갈 일도 없을 거고, 그렇다면 전세는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정말 큰 까다롭지 않게 어떤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세라는 거는 하나의 옛날의 추억이 될 거고, 이제는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감으로써 지금도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전세난이다 뭐 여러 가지 아직 주택을 집을 얻는데 고통이 많지만 이것도 이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빨리 주거 문제가 없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분발하셔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정말 입맛에 맞춰서 갈 수 있게, 작은 방, 큰 방, 뭐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전부 현장의 수요를 맞춰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주택들을 많이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FTA를 활용한 해외 진출 확대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감소하는데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선전해서 수출 세계 6위라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5나라가 다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또 어디예요? 중국. 그러니까 워낙 뭐 인구가 몇 억씩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상대적이긴 하지만 6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출 전선을 독려하고 또 많이 지원하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값진 성과가 한편에선 있지만 아직도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침체되고 교육이 부진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경제 여건도 이제 불확실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한의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 안보에도 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려움이 없는 시절이라는 것은 없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항상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해 온 것이 또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중심에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있고, 이런 때일수록 단단히 우리가 중심을 잡고 어려운 여건을 어떤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발판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해기 때문에 정말 피부에 와 닿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뭐 그게 이제 24개 과제들의 진짜 이렇게 효과를 보게 더 이렇게 막 박차를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먼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제 규제를 생각할 때, 어떤 정책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딱 머릿속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왜냐하면 투자가 돼야 일자리가 생기니까 뭐든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이거는 일자리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 투자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우선 접어야 돼요. 그런 정도로 모든 초점을 일자리에다가 맞추는 한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 뭐 이렇게 사내 뭐 유보금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왜 안 쓰지, 그럴 게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업인들은 이게 투자를 해서 보람이 있고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다가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어거지로 어떻게 투자를 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아주 그냥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그 개혁,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저성장 시대라고는 하지만 뭐가 지금 시대의 특징이냐 하면 신산업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ICT라든가 뭐 여러 가지 IoT, 뭐 빅데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잘 결합을 하고 거기다 문화적인 감각을 더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태까지 없던 신산업들, 또 융복합 산업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에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탄이 없어도 또 그 석유가 없어도 우리가 ICT라는 어떤 기반이, 강점이 있고 또 창의적인 인재들이 있고 또 그렇게 다 깔지 않았습니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 창조 센터도 다 만들고 또 한류라는 그 어떤 문화적인 강점도 있고,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잘 엮어서 또 그 문화인들이나 기업인들이 그걸 잘 마음껏 엮을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잘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 주면 그걸 통해서 융복합 산업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저성장 시대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또 올해 도입되는 그 지역별 규제 프리존, 이것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지금 그 이렇게 각 지역에 2개씩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하나고. 그러면은 그 27개 지역 전략 산업이 꼽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융복합 신산업 분야의 그 변화에 우리가 그 속도로 뒤지지 않도록 네거티브 사후 규제 방식 도입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한 해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거티브 사후 규제라는 건 옛날부터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하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갖고는 안 된다. 새로운 시장에서 뭐를 원하는지, 이 신융복합 산업이 어떤 시장을 만들어낼지 그걸 어떻게 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할 수 있게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봐가면서 이거는 이런 인증이 필요하다든지 이거는 꼭 규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그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따져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할 때는 이미 다른 나라나 그런 데서 다 시장 선점이 되고 이미 그거는 또 구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뒤따라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그냥 주저앉게 되고 많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거티브 사후 규제 방식이라는 것이 필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좋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무투회의에서 우선 전부 규제들은 물에다 빠뜨려 놓고 꼭 필요한 거면 걸러내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창조 경제가 우리 산업 전반에
자리를 잡고 또 문화 융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이렇게 앞장서서 열어주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시대마다 이 정부의 역할, 이 민간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6.25 전쟁 후에 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냥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경제를 일으킬 때는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중화학공업 육성이다 뭐다 5개년 계획이다 해갖고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이 경제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이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규모가 달라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또 신융복합 산업들이 막 그냥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세계 시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뀐 시대에는 우리 마인드가 이제 자꾸 걱정이 돼서 이거 규제 안 하면 또 이거 사고 나지 않을까, 이거 규제 안 하면 또 이게 무슨 문제 생기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물가에 애 갖다 놓은 부모 심정으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규제하고 이런 마인드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민간의 역량을 믿고 우리 공무원 정부는 규제부가 아니라 지원부다. 아주 이렇게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이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사고 치지 않겠어 하고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게 해주려면 어떤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까? 또 어떤 제도, 어떤 인프라가 지금 부족합니까? 그 세계 시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지원해주면 좋겠습니까? 아예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또 그 민간인이 그냥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민간들도 신이 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번 투자해서 해보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발목 잡히지 않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든지 좀 막아야지, 잘못하면 일 터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인을 대하면 그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서 민간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일을 성사시키겠다. 하나라도 더 기업이 발전하고 더 하나라도 더 한 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게, 더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때 민간인들도 우리 전부 용기를 내서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거기서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키워주고, 그래서 그런 일로다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걸로 평가를 받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부 지금 뭐 마음을 잡숫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 민간을 지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창업과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로 융복합의 새로운 미래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4대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올해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 내야 하는 건데, 창조 경제, 이거 신산업 다 좋은데 이 노동, 교육, 금융, 공공 이 부분에서 정말 합리적인 그런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그 바탕 위에서 창조 경제가 꼽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구조 개혁은 중요합니다. 지난 이제 하반기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에 이르면서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4대 개혁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런 각오로 하여튼 국회 입법 또 조속한 현장 정착에 모든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을 비롯해서 공공개혁 과제와 또 크라우드 펀딩, 또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같은 금융 개혁 과제들, 또 자유 학기제 전면 실시와 같은 교육 개혁, 이런 것도 다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 전부 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새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 나이가 들어서 손자들 앉혀놓고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 내가 이런 일을 해내서 지금 오늘의 한국이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다 바뀌고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가 그 국정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실천 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보다 그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문현답이라고 뭐 이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 계실 거고, 또 이 정책을 그동안 쭉 추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현장에서는 잘 모르거나 체감이 안 되거나 그런 그 경우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없도록,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현장에서는 잘 모르고 체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좀 헛수고가 된다는 허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현장을 확인해서 정말 그렇게 그 혜택을 보고 있고 진짜 현장이 바뀐다 하는 거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집행과 더불어서 홍보가 함께 따라가는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반 홍보반이라고 맨날 그 회의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 홍보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거를 알리라는 뜻이 아니라 정책의 대상과 목표, 효과를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또 정책을 입안하고 애써서 추진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되게 모른다. 그 뭐 무슨 구급 전화도 만들었는데 그런 게 1, 2, 3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참 이 헛수고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도록, 그래서 혜택을 보도록, 효과가 제대로 나도록 이렇게 하려면 현장을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입고 야, 그 정책 좋다, 나도 이런 혜택을 받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정책이 더 힘을 받아가지고 더 파급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정책이 더 뭐라자면 뿌리를 빨리 내리게 되고 효과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 정책 과제들을 부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도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G20이라든가 또는 뭐 아셈이라든가 이런 국제 회의에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그 국제 회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한 국가, 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라도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정도로 복잡하고 얽혀 있거든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부처도 필요상 국토부, 뭐 산업부, 미래부 이렇게 나눠놨지만 우리 목표는 어쨌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 이 국민들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건 다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거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산업부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더 일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해서 내가 생활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협력하시고, 어쨌든 우리 목표는 국민이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정부 3.0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 또 여기서 하는 일을 여기서 왜 쓸데없이 합니까?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중복도 피하고, 그래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그런 더 생산적인 그런 정부가, 효율적인 정부가 된다면 우리 발전도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두 번째로는 정책을 내놓고 이제 집행을 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현장 상황을 살피면 지속적으로 보완할 일이, 점검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에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청와대가 협업을 해서 핵심 개혁 과제, 과제별 관리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과제들을 더 세분화하고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또 구체화하고 홍보 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을 했고, 저는 이 관리 카드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의 소강 과제 진행 상황을 항상 점검을 하면서 이걸로 하여튼 내가 이거를 맡았는데, 이 과제를 맡았는데 이걸로 나는 끝장을 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 말이 되면 1, 4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할 예정인데, 이 추진 계획들이 실제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현장에 기반한 확실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제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조속하게 보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그 적자 생존, 옛날에는 뭐 그 진화론이 그 몸집이 커서 생존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그 동물이 살아남았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 4차 이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속도다. 그러니까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규제개혁 좋죠. 좋은 규제개혁 다 좋은데, 또 이런 정책 다 좋은데 빨리빨리 이게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 그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고 시간이 한참 가면 다른 데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다 나가고 시장도 선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게 빨라야 된다, 속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이제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놨지만 그 일정은 말 그대로 데드라인이라고 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보다 한 발이라도 더 나간다고 큰일 날 거는 절대로 없어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주기를 바랍니다. 고용률 70%가 우리 목표인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해서, 아니 65%보다 67%가 훨씬 난 거고 국민들이 그만큼 체감하는 거잖아요. 그럼 68%가 70%까지 안 돼도 68%가 어딥니까, 이런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막 그 내가 어떻게든지 해내겠다 하고 하다 보면 또 70%가 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내가 하는 데까지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더 생각지 못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정체냐 이런 완전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이 과제, 핵심 개혁 과제의 주인이다, 이런 그 책임 의식, 그다음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마음의 무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기존의 그 패러다임, 그 쓸데없는 거,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 벗어 던지는 그런 그 혁신의 자세,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직이 사회에서 주도자, 감독자, 규제자의 역할을 했고, 그때는 또 그게 필요했지만 이제는 규제하고 감독하는 이런 관행들이 우리 경제, 사회의 비용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지원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인식을 전환하고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만큼 스스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직이라는 자리,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 어린
그 청소년들로부터도 존경받는, 거기는 정말 그 최고의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그런 대단한 그 직업이야, 자리야, 이렇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그 어떤 한 분 한 분이 그런 공직상을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다 억울하게 이 전체에 대한 그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또 복지부동도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공정하고 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은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해외 순방 갈 적에 그 어떤 그 공연을 한 번도 못한 나라에 가서 공연을 열면 그 나라의 청소년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와요. 그냥 그래갖고 이거는 국경도 없고 그냥 한류에 전부 몰두해가지고 그 막 이 한국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저 젊은 한류가 팝스타들이 부르는 노래 빨리 따라하지 못하시죠? 다. 근데 그 저기 예를 들면 체코라든가 또 그 폴란드 뭐 그런 나라에서 한국말 배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발음하기도 힘들고. 우리도 사실 그 다 잘 모르는데 그 공연을 했는데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우리 가수들하고 같이 그 어려운,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젊은 외국인들에게 전부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눈물 흘리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 정도로 그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또 뭐 치안 한류라는 게 있어서 외국에 가서 또 그쪽에 치안을 갖다 우리가 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저기 전자정부라든가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기여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공직 사회도 세계에서 1등 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공직 사회는 최고다, 최고. 그런 그 평가를 앞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분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정말 그 선택이 돼서 뽑혀서 온 분들이고 다 그 실력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좀 더 마음을 내면 그 사명감도 그 남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 공직사회 세계 1등이다. 그리고 그 공직사회가 그 저성장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대한민국을 도약을 시켰다. 그런 그 평가를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도전들이 어려운 일들이지만 우리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낼 수가 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우리를 이끈다고 그래요. 목표는 우리가 만드는 건데 딱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그 목표가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딱 갖게 되면 우리가 자연히 그쪽으로 이렇게 그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인 여러분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정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뭐 또 해외 연수도 가고 많이 그 배웠어요. 그다음에 그동안 또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경력도 많이 쌓고 경험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 보니까 다 건강해요. 뭐 얼마든지 정말 밤새워서 일할 수 있는 건강들을 갖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실력, 그동안에 쌓아온 그 경력, 경험, 그다음에 그 건강 어디다 쏟아 부을 거냐 이거죠. 이 대한민국이 지금 가라앉느냐 도약이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일의 핵심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쌓아오고 배우고 몸에 담았던 모든 것을 이거를 이루는데 쏟지 않으면 어디다 쏟을 거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째깍째깍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과거가 되지 않습니까?
지나간 1초 어떤 돈을 들여서도 다시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한번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도 이제 자꾸 역사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고 있는 일이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어.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내가 이 역할을 했다.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억하게 될 거고 보람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것을 완수해내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또 우리 공직사회가 각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힘을 합해서 역사를 정말 대한민국의 밝은 역사를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모두 공감하세요?